지정학적으로 약자인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강자인 미국과 싸우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일정한 성공을 거뒀지만 러시아 군의 주력을 빼돌리게 만든다는 데에서는 지금 사실은 먹혀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부터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요. 러시아 본토 기습 밀주지 우크라이나군이 서울시 면적의 1.6배가 넘는 1000km 제곱을 장악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요거 진짜인지랑, 그리고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이게 파급력이 있는 건지, 여기 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는 어떻게 이걸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기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학자가 이제 그 과거를 연구할 때 가장 그 좋은 점이요. 결과를 알고 나서 과정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게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직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과연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공격을 수행했는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답을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제가 접한 정보를 가지고 한번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면적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크라이나 측 발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프로파간다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보다는 이제 훨씬 적은 면적을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차지한 건 사실. 그렇죠. 예, 하지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방어만 했지 이렇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오리라는 예측은 못했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뚫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왜 우크라이나가 지금 과감하게 공세를 취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전쟁도 이게 사실은 사기를 먹고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력이 강해도 사기가 떨어지면은 힘을 발휘할 수 없는데,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최근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에 밀려와서 사기도 떨어지고 국민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예전만큼 전쟁에 관한 어떤 열기가 수그러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서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과연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라는 어떤 회의론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자국민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가 공세도 취할 수 있다, 전황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을 불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서방에게도 자꾸 우리에게 방어만 하라고 해왔는데 우리도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과시하면서 더 많은 원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도 지금까지 당신들이 특히 이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큰 도시에 국한된 얘기겠지만 그런 도시에서는 전쟁의 분위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어떤 여론이 상당히 작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키우게 되면 러시아에서도 어떤 전쟁 반대 여론이 일어나리라고 이런 다목적의 포석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러시아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황을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텐데요.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점을 확보하면서 차근차근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동성을 발휘해서 쭉쭉쭉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동전을 수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주요 전선이 돈바스라든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수행되고 있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몰려있는 러시아군의 주력을 빼돌려서 지금 쿠르스크 지역으로 돌리게 만들어서 러시아 본토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려 있는데 그 수세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들려온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본토를 지키고자 돈바스에 있는 주요 병력을 빼돌려서 그쪽에 대처하기보다는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방에 있는 예비의 병력을 활용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일정한 성공을 거뒀지만 목표했던 가장 중요한 측면이었던 러시아군의 주력을 빼돌리게 만든다는 데에서는
지금 사실은 그 먹혀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는 예. 누가 이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일단 예.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기고 있다는 네. 게 정의학에 따라서 다르게 네. 될 텐데, 그러니까 공세의 주도권은 확실히 러시아에게 러시아에 있었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그러니까. 빠르지 않다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네.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지지불신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유랑 예. 교수님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러시아가 일부러 좀 느리게 진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예, 하셨거든요. 예.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러 느리게 진격한다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의 문제일 텐데 러시아군이 더 앞서 하셨던 질문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 전쟁이 지지부진하냐? 지금 거의 한 3년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훨씬 그 체급이 작은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훨씬 덩치가 큰 러시아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쉽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줄 알았더니 이게 너무 길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크게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합니다. 군사적으로 약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강한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여기서 군사적인 측면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약자인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강자인 미국과 싸우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하지만 더 크게 해서 지정학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워서 러시아와 싸우는 일종의 대리전 형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는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상당히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미국이라서 불리하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불리한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이라는 것은 이게 국가 역량, 그러니까 전체 그 글로벌한 차원에서 볼 때, 물론 그 러시아가 이 유럽 지역에서는 강자이지만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역시 미국에 형격히 밀리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지역 강자인 러시아의 힘을 빼려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앞세워서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지금 러시아와 대리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측면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이 서로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그럼 말씀하신 미국은 지금 러우 전쟁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이겠죠. 예. 어떤 지원이랑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어떤 그 군사력을 그러니까 미국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무기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그 큰 문제가 국가 재정의 파탄 상태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경제 활동이 거의 올스톱되고 어떤 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노인연금이라든지 군인들에게 그 수당을 못 주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국가가 마비될 수 있는데 공무원 조직을 돌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군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또 미국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겠죠. 또 하나 2014년 이후로 그러니까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이제 불법 점거했었죠. 점령을 해서 지금 러시아의 영토라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그때부터 그 나토와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의 역량을 키워왔고요. 그래서 그 나토 군대로 우크라이나군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고가의 무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근데 이 고가의 무기가 상당히 작동할 때 그 많은 어떤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무기를 준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곧바로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 게임 체인저란 말이 많이 쓰였는데 그런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아주 고성능의 고가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주었을 때는 아마 분명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숙달된 고급 인력을 딸려서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전선에서 미국 병사라든지 아니면 나토군 병사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지 않지만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후방에서 각종 전자전이라든지 아니면 첩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고성능 무기를 다루는 인력을 지원하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유럽과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잖아요. 예. 이게 재정적이든 아니면 군사 이제 장비든 예. 왜 이렇게 그림자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예. 직접 전면에 왜 안 나서는 거죠? 다 알고 있잖아요. 도와주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만약 전면에 나서게 쉽게 말하면 미국 군대라든지 나토 군대가 네. 직접 무기를 들고 러시아군과 싸우게 되면 네. 이게 사실 러시아에서는 자국에 대한 어떤 공격, 나토의 직접적인 공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가장 큰 강점이 역시 핵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전술핵까지는,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 어쨌든 간에 그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빚어지게 된다면 나토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아니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회원 국가들이 함께 그 국가와 함께 싸워줘야 되는 이 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토가 개입하는 순간 이것은 유럽 전체 국가들과 러시아의 싸움으로 번져버리고 이건 곧바로 뭐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겠죠. 그럼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이게 뭐 직접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예.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전면으로 싸우기 수는 없는데 예. 그렇다고 얘네들이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니까 예. 굉장히 뭔가 짜증이 날 거.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하나, 뭐 영토 조금 뺏겠다고. 사실 뭐 러시아는 세계 지표면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나라인데. 면적이 제일 크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20%, 그러니까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영토를 더 늘리겠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아니고요. 미국을 위시한 나토와의 어떤 대립에서 조금이라도 국가 안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이게 나토와 러시아군의 어떤 대립 양상 아니면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하여튼 모든 뭐 국가 지도자가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푸틴 대통령 일지라도 전쟁을 오래 끌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크라이나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미국 내지 나토와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굉장히 주요국인 건데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미 끝났다 약간 이거 내가 끝냈을 것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런 코멘트 됐는데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이잖아요. 트럼프랑 해리스에 따라서 러우 전쟁도 결말이 좀 빨리 지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듯 합니다. 한 견해는 미국이 이제 공화당과 그 민주당의 양당 체제인데 국내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면서도 대외 정책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설령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새로운 그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획기적인 근본적인 대외 정책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트럼프 후보가 워낙 정석에서 벗어난 상당히 야생마 같은 어떤 그 인물이기 때문에 이 공화당의 그 어떤 공식 노선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대외 정책에서 벗어나서 아주 그 급격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해외 전쟁에 개입하거나 관여해서 아까운 미국의 국력을 허비할 필요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다.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가능성도 있죠. 근데 끝낸다는 형태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밝히기도 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두 나라가 나오게 만들 텐데 우크라이나는 아마 분명 젤렌스키 행정부는 러시아에게 뺏긴 영토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이상 절대로 회담에 나서지 않겠다고 할 텐데 그때 이제 트럼프 후보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지원을 받으려면 협상장에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이끌어내고요. 협상장에 앉는 순간 아무래도 협상의 주도권은 젤렌스키보다는 푸틴 대통령에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협상이 끝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그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쟁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죠.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또 협상의 달인이셔서. 달인이고 여러 가지로 또 푸틴하고도 좀 이렇게 뭐랄까 인간적으로도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미국 외에도 유럽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유럽은 러우 전쟁에 어떤 지원이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모든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3년 동안 네. 여러 나라가 네. 그 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아, 네. 확실한 것은 유럽의 국간에서 놓고 볼 때 영국은 철저하게 그 반러시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 바뀐 게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 바로 영국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면 영국이 그 철저하게 반러시아 입장을 취하는가는 일단 그 미국의 의도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서는 영국이고요. 또한 역사적으로 항상 그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빼놓고는 항상 러시아와 영국이 대립해오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영국의 그 지배층은 옛날부터 러시아를 상당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깔보고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2022년 2월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처음에 상당히 강력한 기세로 몰아칠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을 하면서 전쟁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푸틴 대통령과 그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 그 협약서에 도장 찍을 일만 남았을 때 그 전날 당시 그 영국의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 가서 모든 지원을 해줄 테니까 협상하지 말고 전쟁을 지속해라. 이렇게 설득을 했고요. 그 설득을 받아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이 그 빨리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그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3년 동안 지속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장기전으로 지속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유럽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쟁 초기에는 협상을 주도하면서 어떻게 된 게 좀 중간적인 입장, 물론 그 젤렌스키 쪽이 좀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보다 훨씬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뭐랄까요, 그 입장에서 벗어나서 러시아에 반대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죠. 그럼 그럼 프랑스는 그렇게 처음에는 어쩜 러시아를 상대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지금은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한 가지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유럽의 정세를 주도하려고 하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판에 어떤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특히 그 사하라 사막 그 밑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것을 그 정치학자들은 그 사헬 그 벨트라고 부르던데요. 이 사헬 지역에서 프랑스의 힘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쪽 국가들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어떤 지도 방침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큰 형님이 바로 프랑스였는데 최근에 그 사헬 지역 국가들에서 프랑스가 완전히 밀려났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반프랑스 감정이 상당히 강해졌고 오히려 그 친러시아 감정이 생기면서 그 정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그 아프리카의 정세 변화에 가장 짜증을 내는 인물이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그런 정세 변화 속에 어떤 배후에 러시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 상대로 이제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또 주요 국가는 독일은요? 독일은 러시아한테 원래 그 기름인가 석유를 받았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값싸게 받아와서 그 생산 단가를 낮춰서 독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지금까지 써왔고 그게 주요해서 독일 경제가 호황을 누렸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이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상당히 침체 국면에 들어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속되면서 독일이 큰 타격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도하기에는 너무 미국 눈치가 보여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된 셈이죠.